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 그러니까 소 국장님, 네. 준비한 거 보면 결국은 타겟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죠. 네네. 적폐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170억 정도 있는데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 원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근데 예.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조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그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뭐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뭐 네.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자,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요.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예,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은 거기에 응분후 도덕적, 정치적,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 뭐 촛불 얘기했는데 촛불 집회를 경찰이 관리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막 진압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그 좀 과격한 그런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경찰은 행진을 거의 이 세종대왕상 그 정도 선에서 율곡로 거기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법원에서 정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위가 청와대 앞까지 이루어졌고 저는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면은 좋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뭐 A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못다한 저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박근혜 지우기의 돌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박 전 대통령이 좀 담담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정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네, 뭐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네, 담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60%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표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우선 담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정이 어떨까요?
담담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소식 네.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네. 21일자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외교 조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을 명백히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그 김정은에 대해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 그랬다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 화염, 분노했다가 언젠가는 친구가 될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냉탕으로 온 셈입니다. 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번에 다시 냉탕. 네. 그러니까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이번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북한을 핵 협상으로 복귀시킬 그 어떤 새롭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둘 사이의 설전의 연장일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명분, 실리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 그 87년도였죠.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폭파시켜서 그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 예. 북한의 테러 만행. 예. 그 이후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목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다가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빼준 거고. 예. 그래서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뺀 이유가 북핵 타결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다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핵 타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원상복귀하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이 신문에 따르면요, 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좀 강경파죠.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를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자면은 이번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원래 테러 지원국이었기 때문에 재지정한 것이지 북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핵과 관련 없이 테러를 지원했으니 지정해야 된다. 그냥 네. 이런 거다. 네. 지난 2월 달 왜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후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예. 요컨대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사안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 2월 달 그 김정남 살해 사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테러 지원국 문제를 같이 엮게 되면은 과연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서의 설득력 그리고 또 그 북한 위기 해결책으로서의 설득력 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실제 뉴욕타임스도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가장 긴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국 재지정 결정 이게 북한을 격앙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시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이게 왜 이런 건지 목적도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근 2달여 기간 그 우리나라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서로 간에 좀 저의 탐색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미사일 발사를 좀 하지 않고 있었고 중국도 대북 특사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미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또 동북아 각국 정상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두 만났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첫 발표한 조치가 이번에 그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조치를 한 것이 예. 과연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렇게 좀 적절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일본의 그 교도통신하고 그 지지통신도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요? 한국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주목을 못 받아왔다. 이게 이제 그 호주의 경제일간지가 뽑은 제목입니다. 호주.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려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주목해봐라 이런 주문인데요. 네네. 15일자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라고 하는 그 뉴욕 경제일간지입니다. 거기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은 보통 초고액 순자산가들, 보통 UHNW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기술과 소비재 분야를 그 분야의 우량주를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한국이 이 기술과 소비재에 강한 나라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한국이 이 북한 위협이라든가 국내 정치 스캔들, 대통령 탄핵, 삼성 부회장 구속, 또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일 수 있는 나라인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종합지수가 26%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죠. 네. 뭐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반가운 기사네요. 투자할 가치가 많은 나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보통 순수익에 대한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투자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코스피 그 종합 주가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에 비해서 초고액 순자산가를 위한 전망치에서 보면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 신규 시장의 2017년 그 3분기 성장이 반등했고 특히 한국의 9월달 수출 성장률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신문에서 인용한 그 CEIC라고 하는 그 유럽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제공한 그래프 자료를 봤는데 네. 그 아시아 국가들의 2017년 후반기 수출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폭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0년대 이후에 수출의 성장 정도가 글로벌 성장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를 앞두고 호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모멘텀에 동참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네. 한국의 성장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 구체적인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려할 만한 것으로 이제 흔히 그 북한 변수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한국 경제의 변수가 이제 되지 않는다. 아니다. 예. 이 신문 이렇게 말하고 왔고요. 예. 북한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삼성의 운명이 오히려 코스피 순풍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네. 얼마 전 국내 언론에 그 프랑스 한 경제일간지의 한 학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고문을 냈다. 네. 이런 게 보도된 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기사가요. 프랑스의 라트리뷰인이라는 경제 일간지에 실렸던 가브리엘 그 지메네스 로슈라는 젊은 경제학자 기고문이거든요. 예.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 그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재벌에 대해서 모든 죄를 물어서 해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유를 든 것이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예. 뭐 그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제학자가 이제 한국에서의 재벌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좀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뭐 재벌 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예.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네. 근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삼성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가의 부정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의 또 다른 그 언론의 보도를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16일자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또 이건 유력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보도한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로완 켈릭이라고 하는 그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만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 있어야 한다? 네. 왜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의 목표물이 되어 오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한국의 GDP 5%, 그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이제 악조건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악조건이라는 건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켈릭 중국 특파원에 따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 상태라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기사의 경우처럼 이 기사도 결국은 한국이 그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면 호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거는 이전 분기 성장 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ANZ 경제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ANZ가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는 그 큰 은행입니다. 그 현지에.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런 리듬을 봤을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경제연구소가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네네. 그 이유는요? 그 ANZ 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글로벌 무역 강세도 물론 있지만 또 특히 그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 수분기 동안에 이 성장을 한국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그 6개월 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확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다수의 주요 그 정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미룬 상태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랬죠. 탄핵 사태 거치면서.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한국이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 국회 연설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서 최고의 모습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만큼 한미 관계도 좋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시작했고. 그랬죠. 또 이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 평가에서 호주가 14위라고 하는데 한국이 4위로 평가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신기술 4차 산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켈릭 특파원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 경제적 신뢰 또 역량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니 뭐니 이런 것 등등으로 한국은 상당히 경제적 악재가 많을 거다라고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경제는 안 그렇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런 네. 기사들이 좀 여기저기 실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국내 소식 어떤 게 있어요? 영국 일간지죠. 그 텔레그래프지가 한국의 이색적인 대학 수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에서 대학들이 연애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연애 수업? 네. 아하. 연예가 아니라 연애. 예.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몇몇 대학이 연애 수업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예. 이 교수들은 연애, 사랑, 뭐 성, 남녀관계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기피하는 흐름을 좀 바꾸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대학에서 그런 수업해요? 이 동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라고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이 신문을 만든 동국대학교의 장재수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수업을 만든 장재수. 네. 예. 한국의 인구수 감소로 연애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너무 바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서툴다 하면서 이제 강의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 한 학기에 3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수강생 3명과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이메일 통해서 누구하고 커플이 되고 싶은지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과제가 뭐냐면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트가 학과 과제예요? 과제, 네. 수업 과제? 네. 예.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뭐 질투,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 상황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수업의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숙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의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녀관계 연애뿐 아니라 더 넓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인성 수업의 기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까지. 예. 종합적인 인성교육이죠. 근데 그렇게 연애해서 실제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나요? 실제로 연인이 만들어질 원래 그 목적은 아닌데 수업의 목적 그건 아닌데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쌍은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경희대라든가 인하대에서로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참에 한때 과거 회사에 있었던 사내 연애 금지 조항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있나요?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런 연애 수업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인구학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렇게 말해봐야 이제 어렵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그냥 젊은 층, 청년층 실업률 해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더 장기적인 정책을 펴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주거대책 발표에 이재민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나.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포항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불안과 불만 등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국민이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감당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건 의무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서 무려 7개월을 최소한의 사적 공간도 없이 생활했었죠. 이번엔 7일이 되기 전 단열재를 깔고 방역하고 온풍기와 실내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중앙일보, 세월호 침몰 겨우 2주 후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서민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 없지 않겠냐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을 통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단식과 집회에 대해 왜 우리는 갈등을 길거리에서 풀어야 하냐고 물었었죠. 보수 매체와 종편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과 특별법과 특조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은 꼼꼼히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과거 보수 매체가 세월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부터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브리핑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산업은행 한티 지점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출신의 모 씨가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2010년, 2011년 그 기간에. 근데 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하는 테니스장으로 가서 그분의 테니스 상대를 내주었다. 은행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테니스 매주 수요일마다 게임을 치르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서 다들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니까 실시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그리고 나서 2011년 하반기에는 도곡동 지점으로 그분이 옮겼고 계속 상대를 했다고. 근데 당시 산업은행장이 누구냐? 실세라고 하던 강만수 씨입니다. 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뇌물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예, 산업은행 장한테 그 테니스 선수 좀 보내. 그런 근무를 빼서 테니스를 상대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뭐, 4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비하자면 아주 작은 사건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예,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제가 간단하게 제보를 소개합니다. 예,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주 수요일마다 비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귀에 들어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일정이 없었다라고 하던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다들 사사로운 업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네. 그렇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예, 휴일 날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테니스 상대를 산업은행에 근무하던 처음에 한티 지점에 근무하던 그리고 도곡 지점으로 가신 분과 상대하였다라고 기간도 특정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수가 누군지도 알려주셨는데 예. 한참 뒤지만 예,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예,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가 보도됐는데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참사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실종자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본 근거는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남은 위치 정보였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로 이동했다라고 특검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가 간만에 예,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네, 사실 시사인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날짜가 특정됐고 네.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도 등장한 거죠. 처음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추정치라고 보는 것이, 예.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후 이틀 만에, 예.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 특검은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뭐, 카드 내역도 남아있고,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 관계자 만나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틀 뒤에는, 부인이 청와대 방문을 했고, 등등. 그렇게 시술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차 부부가 왔다. 이런 정황으로 봐. 그리고 나서 그 시술의 흔적이 그 이후부터 나타났으니 그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18일이지 딱 18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사고 당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4월 16일 날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그 올림머리 하는 자매들이 별일 없으면 항상 자동으로 예, 오는데 무슨 외부 일정이 있다든가 혹은 시술이 있을 때만 오지 말라고 사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네, 전날 받았다라는 거죠. 예, 정송주 정매주 자매입니다. 네, 근데 그 자매가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고 당일 하루 전날 16일은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뭔가 있었던 거예요. 외부 일정이 있거나 시술을 했거나. 그런데 그날 특별히 다른 외부 일정이 있냐 보면 기록이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한 9일 동안 일정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갔던 일정 2번 빼고는 2번인가 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전체 9일 동안 4건입니다. 9일 동안 4건인데 그중에 2건은 세월호 일정이잖아요. 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서 생긴 일정이지. 그러니까 9일간 2개거든요. 9일간 2개. 하루에 하나도 아니에요. 일정 전체가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기간 동안은. 그 기간이라 하면 세월호 사고 당일부터 9일간. 근데 그 하루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최소한 이틀 후에는 시술의 정황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다. 저는 세월호 당일도 과연 청와대 내에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력히 듭니다. 네, 또 특수활동기 관련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된 비용 문제도 아직까지 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만약에 세월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시술을 했고, 예, 그것 때문에 세월호 대처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돈은 특활비로 썼다. 이러면 완전 완성되는 거죠, 완성. 스토리가. 자,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뉴스고, 예. 단순히 시술을 했네. 뭐 대통령 시술할 수도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 얘기는 저는 반드시 다 밝혀서 오래 걸려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JTBC가 관련된 정황들을 또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현직 국정원장끼리 인수인계하듯이 상납 사실을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라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호 전 원장은 그렇다라면서 특활비가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정원장들이 영장실질심사 혹은 검찰 수사에서 일정 정도 거짓말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요청을 바꿔서 그래서 알게 됐고 줬다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들끼리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수인계한 정황이 들어갔다라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혜영 의원의 반박이 나오자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사고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국회 오랜 관행이다라는 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쿠라 논쟁으로 번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외로 홍 대표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도 있겠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번 해명이 변했는데 이제 가장 최신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정도 빼서 정치적 성격의 돈을 써왔다.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만나는데 여야 인사들 만나는데 썼다든가 뭐 그런 의미겠죠. 써왔는데 이제 판공비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판공비가 나오면서 그 월급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줬다. 이게 최신의 해명이에요, 가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불완전한 게 그러면 첫 달만 그랬어야죠. 계속해서 월급에서 쓰려고 빼둔 돈이 있었는데 그 목적으로 판공비 다음 달도 나오네? 그래서 또 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도 첫 달만 그랬어야 하고 나머지 달들은 판공비가 계속 나오니까 월급에 따로 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도 이 해명도 불완전해요. 저는 이 해명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크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지금 4천만 원 정도 매달 나오는데 여기저기 줬다는 거를 합쳐도 1,000만 원 이상 비거든요. 네. 원혜영 의원뿐만이 아니라요. 서가본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해명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불완전해서 주거대책 발표에 홍 대표 감옥을 의외로 이게 처음 불거진 게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 후보 토론 때 김진태 의원이 갑자기 그거 운영비, 그때는 판공비라고 했죠. 운영비 빼서 집에 준 거 아니냐, 뭘 알고 있었는지.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때 나온 해명이 이제 점점 계속 발목을 밟고 있는. 예, 성완종 리스트 때 당시에 한나라당 경선 때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혹시 성완종 때 돈 받아가지고 대선, 예, 출마하면서 경선. 대선 경선 출마하면서 기탁금 낸 거 아니냐? 돈 어떻게 마련했냐? 기탁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 얘기하다가 혹시 그때 이 특활비, 그때 판공비라 불렀죠. 특활비 일부 빼가지고 그거 모아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다가 그때 해명이 한 번 등장했는데 그때 이제 불현듯 당해서 그 해명이 부실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 됐는데 지금 특활비 이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게 불거진 거죠. 예.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네. 순서가 두 게스트가 연이어 2부에 준비되어 있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BBK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찾고도 덮었다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보관 중인 특검 수사 기록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소위 다스비 자금 공소시효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내년 2월 21일 날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3개월 남은 거죠. 예. 대략이 아니라 딱 3개월 남았네요. 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네, 공소시효 관련된 내용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 검찰에 수사 의뢰한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대선 때 일인데 이거는 5년이니까요. 예. 여기 이제 김태호 대외전략기획비서관, 김성환 안보수석, 그리고 김무성 의원도 저는 대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고요. 예. 자, 뭐 제목 두세 개 그냥 제목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 이동관 전 홍보수석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눈에 띄는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요.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냐라는 강한 반발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문재인 6개월 동안 이미 적폐 산처럼 쌓였다. 예, 그럼 뭐. 예, 물론 자신들의 적폐라고 했고 문재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예.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신들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럼 뭐 5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적폐는 뭐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산 하나면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정도 있을 것이다. 재밌는 말을 많이 했네요. 환부를 메스로 도려내시듯이 해야지 최소한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환부면 어쩌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어쨌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했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수도 있네요. 통합 관련 이야기. 네,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었는데요.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놓고 끝장토론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여기서 통합 추진 공식 선언했지만 호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 목요일 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참석했던 대표가 직접 나오실 테니까 얘기를 자세히 듣겠는데 안철수 대표 그런 얘기 했대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을 해서 2등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사그라들 거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도 있을 것이고 그럼 다음 총선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방선거 실패하고 자유한국당에 사과들면 거기서 또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쳐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구상인 것 같다고 해. 실제 그런 구상인 것 같아 한 말을 보니까. 그 외에 미국 뉴스도 있고 유럽 뉴스도 있는데. 네, 하나만 전해드릴까요? 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AT&T와 그리고 타임워너의 합병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CNN 방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이 깔려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라서 짧게 말씀드리면 AT&T, 우리 뭐 SK 같은 예, 거대 통신기업입니다. 네, 통신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타임워너, 여기 뭐 CNN, 뭐 HBO, 워너브로스 영화사 이런 거 잔뜩 거대 미디어 그룹이죠. 네. 타임지도 여기서 나오고. 근데 이걸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이런 경우가 사례가 없는데. 네, 법무부가 갑자기 제동을 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AT&T하고 타임워너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제 CNN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CNN,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CNN이 유독 강력하게 규탄 비판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유독 찍어서 가짜뉴스라고 그렇죠. 많이 했는데 법무부가 할 말이 없는 게 이 인수가 성사되려면 CNN만 팔면 된다고. 예, 그런 사실들이 있어서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뭐가 의심스럽습니까? 그거지. 인수합병 하는데 AT&T한테 우리가 반독점법 제소 안 할 테니까 그 중에서 CNN 하나만 팔라고 그랬거든요. 예, 다른 분야 업체끼리 할 때는 수직적 합병이어서요. 거의 제동 거는 경우가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NN만 팔라고 했다는 자체가 CNN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담긴 것이라고. 이게 밝혀지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끝장날 수도 있다.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뭐 재벌 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예.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네. 근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삼성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가의 부정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의 또 다른 그 언론의 보도를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16일자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또 이건 유력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보도한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로완 켈릭이라고 하는 그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만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 있어야 한다? 네. 왜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의 목표물이 되어 오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한국의 GDP 5% 그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이제 악조건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악조건이라는 건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켈릭 중국 특파원에 따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 상태라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기사의 경우처럼 이 기사도 결국은 한국이 그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면 호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거는 이전 분기 성장 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ANZ 경제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ANZ가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인데요. 아, 예. 그러니까는 그 큰 은행입니다. 그 현지에.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런 리듬을 봤을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경제연구소가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네네. 그 이유는요? 그 ANZ 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글로벌 무역 강세도 물론 있지만 또 특히 그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 수분기 동안에 이 한국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그 6개월 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강장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확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다수의 주요 그 정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미룬 상태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랬죠. 탄핵 사태 거치면서.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한국이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 국회 연설이 이번에 트럼프는 그 한 학기에 3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수강생 3명과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커플이 되고 싶은지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과제가 뭐냐면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트가 학과 과제예요? 과제. 네. 수업 과제? 네. 예.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뭐 질투,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 상황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숙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의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녀관계 연애뿐 아니라 더 넓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인성 수업의 기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까지. 예. 종합적인 인성교육이죠. 근데 그렇게 연애해서 실제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나요? 실제로 연인이 만들어질 원래 그 목적은 아닌데 수업의 목적 그건 아닌데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쌍은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경희대라든가 인하대에서로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 생각에 이참에 한때 과거 회사에 있었던 사내 연애 금지 조항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있나요?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대학에서 이런 연애 수업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인구학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렇게 말해봐야 이제 어렵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단지 그냥 뭐 젊은 층, 청년층 실업률 해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더 장기적인 정책을 펴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네. 주거대책 발표에 이재민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나.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포항지진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 안전진단 결과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불안과 불만 등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국민이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감당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건 의무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를 웃돌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죠. 네. 뭐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반가운 기사네요. 투자할 가치가 많은 나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보통 순수익에 대한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투자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코스피 그 종합 주가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에 비해서 초고액 순자산가를 위한 전망치에서 보면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 신규 시장의 2017년 그 3분기 성장이 반등했고 특히 한국의 9월달 수출 성장률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신문에서 인용한 그 CEIC라고 하는 그 유럽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제공한 그래프 자료를 봤는데 네. 그 아시아 국가들의 2017년 후반기 수출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폭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60년대 이후에 수출의 성장 정도가 글로벌 성장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를 앞두고 호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모멘텀에 동참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네. 한국의 성장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 구체적인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려할 만한 것으로 이제 흔히 그 북한 변수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은 한국 경제에 변수가 이제 되지 않는다. 아니다. 예. 이 신문 이렇게 말하고 왔고요. 예. 북한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삼성의 운명이 오히려 코스피 순풍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네. 얼마 전 국내 언론에 그 프랑스 한 경제일간지의 한 학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고문을 냈다. 네. 이런 게 보도된 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기사가요. 프랑스의 라트리뷰인이라는 경제 일간지에 실렸던 가브리엘 그 지메네스 로슈라는 젊은 경제학자 기고문이거든요. 예.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 그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재벌에 대해서 모든 죄를 물어서 해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유를 든 것이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예. 뭐 그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제학자가 이제 한국에서의 재벌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좀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뭐 재벌 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예.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근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네,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은 거기에 응분후 도덕적, 정치적,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 뭐 촛불 얘기했는데 촛불 집회를 경찰이 관리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막 진압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그 좀 과격한 그런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경찰은 행진을 거의 이 세종대왕상 그 정도 선에서 율곡로 거기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법원에서 정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위가 청와대 앞까지 이루어졌고 저는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면은 좋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뭐 A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못다한 저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박근혜 지우기의 돌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박 전 대통령이 좀 담담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네, 뭐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네, 담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60%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표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학자가 이제 한국에서의 재벌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좀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예. 뭐 재벌 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예.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네. 근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삼성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가의 부정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의 또 다른 그 언론의 보도를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16일자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또 이건 유력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보도한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로완 켈릭이라고 하는 그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만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 있어야 한다? 네. 왜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의 목표물이 되어 오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한국의 GDP 5% 그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이제 악조건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악조건이라는 건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켈릭 중국 특파원에 따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 상태라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기사의 경우처럼 이 기사도 결국은 한국이 그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면 호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거는 이전 분기 성장 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ANZ 경제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ANZ가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 큰 은행입니다. 그 현지에.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런 리듬을 봤을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경제연구소가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네네. 그 이유는요? 그 ANZ 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글로벌 무역 강세도 물론 있지만 또 특히 그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 수분기 동안에 이 한국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그 6개월 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확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다수의 주요 그 정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미룬 상태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랬죠. 탄핵 사태 거치면서.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한국이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켈릭 특파원에 따르면은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력해집니다.
네, 또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관련된 비용 문제도 아직까지 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만약에 세월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시술을 했고, 예, 그것 때문에 세월호 대처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돈은 특활비로 썼다. 이러면 완전 완성되는 거죠, 완성. 스토리가. 자, 그렇습니다.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될 뉴스고, 예. 단순히 시술을 했네. 뭐 대통령 시술할 수도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적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 얘기는 저는 반드시 다 밝혀서 오래 걸려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JTBC가 관련된 정황들을 또 보도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전현직 국정원장끼리 인수인계하듯이 상납 사실을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잘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라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호 전 원장은 그렇다라면서 특활비가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정원장들이 영장실질심사 혹은 검찰 수사에서 일정 정도 거짓말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대통령 요청을 받고서 그래서 알게 됐고 줬다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들끼리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수인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혜영 의원의 반박이 나오자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사고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국회 오랜 관행이다라는 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쿠라 논쟁으로 번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의외로 홍 대표의 발목을 크게 잡을 수도 있겠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번 해명이 변했는데 이제 가장 최신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정도 빼서 정치적 성격의 돈을 써왔다.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만나는데 여야 인사들 만나는데 썼다든가 뭐 그런 의미겠죠. 써왔는데 이제 판공비가 운영위원장이 되고 판공비가 나오면서 그 월급들이 그만큼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에다 줬다. 이게 최신의 해명이에요, 가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불완전한 게 그러면 첫 달만 그랬어야죠. 계속해서 월급에서 쓰려고 빼둔 돈이 있었는데 그 목적으로. 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조치를 한 것이 예. 과연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렇게 좀 적절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일본의 그 교도통신하고 그 지지통신도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요? 한국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주목을 못 받아왔다. 이게 이제 호주의 경제 일간지가 뽑은 제목입니다. 호주. 네. 예.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려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주목해봐라 이런 주문인데요. 네네. 15일자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라고 하는 그 뉴욕 경제 일간지입니다. 거기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한국의 주식과 채권은 보통 초고액 순자산가들, 보통 UHNW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기술과 소비재 분야를 그 분야의 우량주를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한국이 이 기술과 소비재에 강한 나라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한국이 이 북한 위협이라든가 국내 정치 스캔들, 대통령 탄핵, 삼성 부회장 구속, 또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일 수 있는 나라인데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종합지수가 26%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죠. 네. 뭐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반가운 기사네요. 투자할 가치가 많은 나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보통 순수익에 대한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투자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코스피
코스피 그 종합 주가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에 비해서 초고액 순자산가를 위한 전망치에서 보면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 신규 시장의 2017년 그 3분기 성장이 반등했고 특히 한국의 9월달 수출 성장률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신문에서 인용한 그 CEIC라고 하는 그 유럽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제공한 그래프 자료를 봤는데 네. 그 아시아 국가들의 2017년 후반기 수출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폭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60년대 이후에 수출의 성장 정도가 글로벌 성장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를 앞두고 호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모멘텀에 동참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감당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는 건 의무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도체육관에서 무려 7개월을 최소한의 사적 공간도 없이 생활했었죠. 이번엔 7일이 되기 전 단열재를 깔고 방역하고 온풍기와 실내용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기사를 전하는 중앙일보, 세월호 침몰 겨우 2주 후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이 비통하다고 서민 경제까지 좌초시킬 수 없지 않겠냐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후 다른 사설을 통해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단식과 집회에 대해 왜 우리는 갈등을 길거리에서 풀어야 하냐고 물었었죠. 보수 매체와 종편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농성과 특별법과 특조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은 꼼꼼히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과거 보수 매체가 세월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제가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아주 작지만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아가지고 네. 그거부터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브리핑에서 얘기할 정도인데 산업은행 한티 지점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출신의 모 씨가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네, 2010년, 2011년 네. 그 기간에. 근데 그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하는 테니스장으로 가서 그분의 테니스 상대를 내주었다. 예. 은행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테니스 매주 수요일마다 게임을 치르는 게 아무 근거가 없어서 다들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니까 실시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그리고 나서 2011년 하반기에는 도곡동 지점으로 그분이 옮겼고 계속 상대를 했다고. 근데 당시 산업은행장이 누구냐? 실세라고 하던 강만수 씨입니다. 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뇌물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이제 전화해가지고 산업은행 장한테 테니스 선수 좀 보내. 그런 근무를 빼서 테니스를 상대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사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살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시 조사를 봤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조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주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뭐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뭐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 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자 빨리 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이제 전화해가지고 산업은행 장한테 테니스 선수 좀 보내. 그런 근무를 빼서 테니스 상대하게 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뭐 사대강이나 자원외교에 비하자면 아주 작은 사건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제가 간단하게 제보를 소개합니다. 예,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매주 수요일마다 비었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귀에 들어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 일정이 없었다라고 하던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다들 사사로운 업무라고 할 수도 없죠. 예, 그렇네요. 아마 개인적으로 휴일 날 하는 건 상관없죠.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테니스 상대를 은행에 근무하던 한티 지점에 근무하던 그리고 도곡 지점으로 가신 분과 상대하였다라고 기간도 특정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수가 누군지도 알려주셨는데 한참 뒤지만 꼭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모에 가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자료가 보도됐는데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는 참사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이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실종자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특검이 이렇게 본 근거는 김영재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인 박채윤 씨의 휴대전화 남은 위치 정보였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로 이동했다라고 특검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SBS가 간만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네, 사실 시사인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날짜가 특정됐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유도 등장한 거죠. 처음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추정치라고 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후 이틀 만에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 특검은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로 뭐 카드 내역도 남아 있고 당시 김 원장이 청와대 관계자 만나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틀 뒤에는 부인이 청와대 방문을 했고 등등 그렇게 시술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차 부부가 왔다 이런 정황으로 봐. 그리고 나서 그 시술의 흔적이 그 이후부터 나타났으니 그때 되지 않았겠나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18일이지 딱 18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더 빠를 수도 있다. 사고 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